got a heavy load. It's trying to break my mind. Can you tell me what you see? Maybe help me up this wall that's been blocking me. Hey, hey, getting closer every day. 네, 안녕하세요. 캐시오씨의 사무총장 조대식입니다. 이번에 캐시오씨가 새로운 대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기획 의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변화 속에서 방향 찾기입니다. 사실 요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느 분야에서 우리가 일을 하든지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국제개발협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그 해외 원조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내용이나 방향에도 많은 변화가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의 변화를 진단해보고 또 미래를 전망해보는 대담을 기획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게스트로 이 분야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코이카인데요. 코이카의 손혁상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Where I need to be. This voice inside is my only guide. Gonna make sure I'm heard.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먼저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코이카의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 해외 봉사단을 파견하는 기관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좀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코이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코이카는 이제 또 우리 말 이름이 한국국제협력단입니다. 91년 4월이니까 올해가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해외에 도움을 주는 그것도 무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선도적인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는 일은 많은 일을 합니다. 지금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봉사단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지만 봉사단보다도 개별 국가들 지금 한 120여 개 국가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소는 한 44개 국가에 있고요. 거기에 국별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프로젝트 사업을 한 370개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생도 있습니다. 해외. 그리고 국제기구하고도 사업을 하고요. 또 인도적 지원도 하고 또 학예 프로그램도 하고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도 하고 또 기업 협력 프로그램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봉사단 사업도 하고 이와 같이 개발 협력에 있는 사업들을 망라해서 지금 한 해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봉사단을 파견하는 것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지만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봉사단과 연수가 이제 코이카 창립부터 가장 먼저 했던 사업이라 아마 국민들께서는 그 사업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개도국에서 어떤 변화가 긍정적이고 삶의 조건에 대한 변화들을 가져올 것이냐라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30주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3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좀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변화라고 봅니다. 예산 규모, 또 인적 규모, 사무소도 초기에는 6나라 정도 있었는데 이제 44개 국가에 실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가장 특징을 압축 성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이카의 성장과 발전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의 또 복사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분야에서도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하고 같은 그런 경로를 좀 밟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 얘기의 뒷면은 또 경제 성장에 따르는 어두운 면이 있듯이 저희의 압축 성장에 따르는 좀 부족한 부분도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부와 민간 간의
파트너십 또 협력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 협력의 그 어떻게 보면은 여러 주체가 있지만 중요한 두 주체가 이제 하나는 정부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민간의 특별히 그 시민사회 쪽에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하고 시민사회, NGO를 포함한 이 시민사회 간에 이러한 협력 관계는 그동안 이 단계가 많이 이제 좀 변화되고 또 진전되어 왔다고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현재 제가 알기로는 또 교수님으로 계실 때 이러한 분야에 또 책도 쓰시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를 진단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그 양자 관계는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고 또 국제 그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한 박사학위 논문 한 3개 아, 그렇습니까? 네. 정말 그게 왜냐하면 그 정부 시민사회 관계에 대한 그 하나의 정론이나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져서 아마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도 물에 반잔이 찼냐 아니면 남았냐 뭐 이 논쟁처럼요. 한국의 시민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우리나라 87년도 이후에 민주화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선봉적인 기여를 한 그런 어떤 그 선도적 옹호 역할로서의 그 어떤 그 시민사회가 상당히 이미지가 강한데요. 이게 개발협력의 시민사회로 왔을 때 그 일반적인 권익옹호, 그 애드보커시 그 시민사회의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또 개발협력 내에서 어떤 한쪽의 속성보다는 양쪽의 속성이 또 다 그 긴장 관계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개발협력에서도 아시다시피 인권 문제나 젠더 문제나 이런 다 분야에 관한 그 크로스 커팅 한다는 그 이슈에는 실질적인 개발협력 현지 사업의 사업과 합쳐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의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얘기를 한다면 그 가장 아쉬운 점은 이런 점이죠. 코이카의 성장과 함께 시민사회도 그 90년도 이후에 아주 폭발적인 개발협력의 성장을 해왔는데 그 성장 속에서 규모와 다르게 어떤 그 질적인 성장을 했느냐 시민사회가. 그래서 정부와 시민사회 파트너십이 그럼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정부가 시민사회에 대한 재정적인 기여자 그러니까 어떤 그 사업에 대한 그 국민 세금을 통한 재정적 기여 이것이 어떤 그 양자관계의 핵심이냐 아니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 시민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변화나 이런 부분에 갔기 때문에 서로 컴플리멘터리하다 그러죠. 보완적인 거냐 아니면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시민사회가 과연 오지에서 또 좀 빠른 시간에 하는 것이냐 이게 한국에서는 아직 양자 간에 정립되지 않았다. 여전히 그 작년에 이제 나왔던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 협정 내용을 보더라도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버무러져서 뭔가 정부는 시민사회한테 뭔가 많이 줘야 되고 시민사회는 그걸 많이 받아서 뭘 해야 되고 뭐 그 정도 관계의 수준에서 그리고 정부는 뭘 하려면 이러이러한 걸 지키는 정도고 뭐 이런 수준 내용의 기본 협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더 향후에 한 발자국 더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그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개발협력 내에서의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사회 개발협력 내의 전문성을 지금 수준에서 더 확보하지 않으면 이 관계라는 게 저는 굉장히 고착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 그 시민사회에 있는 활동가들이 다 제가 보기엔 프로페셔널들이거든요.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측정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NGO 활동가들에 대한 기대는 봉사자, 어디 간 그 볼런티어
라는 인식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는 전문성 제고가 말은 하지만 내용적으로 어느 단체가 어느 분야에 특화돼서 아니면 어느 단체가 어느 지역의 사업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데다라는 게 곳곳에서 저희가 KCOC만 해도 100몇십 개 이상의 단체들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저희가 그 NGO 활동가들을 전문가로 인정하고 그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필 수 있는 그 분야든 지역이든 사업관리든 다양한 분야 그 속에서 그 정부와의 어떻게 보면 대등한 파트너십이 또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제 마무리하면 공여국 갔을 때 항상 그 공여국 시민단체한테 물어봤던 게 겁니다. 사업에 대한 예산을 어디서 오냐? 그럼 그 정부에서 온다 그러면 그 정부에서 오면은 그 정부한테 의존적이 되지 않냐? 이럴 때 이제 그 두 가지 대답이 있었습니다. 옥스팜 같은 데는 이제 어차피 우리는 안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한다는 데도 있었고요. 다른 기구들은 저보고 프로페서 손 생각을 잘해봐라. 그게 왜 정부 돈이니? 내 돈이지. 내가 낸 거야. 내가 세금으로 낸 거기 때문에 그 돈은 정부가 잠시 보관하는 돈이지 그 돈이 어떻게 쓰일 건지는 내가 더 민간에서 잘 결정할 수 있고 정부가 쓸 수 있는 효용보다 내가 더 효용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예산을 우리 NGO가 쓸 수 있게 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바탕이 돼서 아일랜드 같은 국가에서는 NGO 예산이 30% 이상 전체 ODA에 이런 식의 규모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NGO들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NGO 얘기를 할 때 계속 정부로부터 자금을 좀 우리를 지원해 달라, 더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어떻게 세금을 쓰는 것이 국민 세금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고 더 잘 쓰는 것이냐에 대한 저는 경쟁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회에서 좀 더 많은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내고 생태계를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장으로서 우리 NGO 사업이 2020년도에 보니까 한 10% 정도 늘어서 한 380억 정도 됐더라고요. 예. 근데 올해도 그 상당히 좀 그 늘어난 액수를 그 요청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저희 늘려갈 텐데요. 시민사회에서도 저희 그 코이카 상대뿐만 아니라 대국민, 대국회, 대예산당국, 대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누가 예산을 좀 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잘 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그 파트너십을 좀 더 정말 단단하게 만드는 기본이 아닐까. 제가 이사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막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NGO를 통한 또는 이 시민사회를 통한 어떤 개발 활동 이런 비중이 이 서구에 비해서 너무 지금 낮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조금 아무래도 이제 그 방향성은 물론 증가가 되지만 앞으로 늘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또 생각하고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그러한 그 실질적인 어떤 재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양자 협력 관계가 더 동등하게 좀 되고 더 볼륨이 많아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내려면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좀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코이카가 30년 역사인데 그동안 30년 동안 한 일 중에 이제 제가 그 외부에 있던 학자로서 아니면 내부에 들어와서 봤을 때 우리 그 개발협력 생태계에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에서 주어지는 예산이나 인력이 있었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도적인 그 역할을 하는 물론 다양한 주체들이 모두 독립적인 개발 주체지만 그 중에서 그 어떤 자원이 가장 많이 집중돼 있고 그 자원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다른 분야들을 좀 더 이끌어야 되는 책무성을 갖고 있는 역할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입장이 돼야 되지만 여전히 코이카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많은 그 자원이 코이카로 집중되고 또 정부기관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를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저는 그거를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enabling environment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환경. 이 가능한 한 환경을 만드는데 코이카가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그 의심의 여지는 전 전혀 없고, 그런 차원에서 그 인큐베이팅 사업도 하는 것이고, 코이카가 또 성과관리 사업도 하는 것이고, 또 진입형 사업도 발굴해서 그 과거에는 성장형만 있었지만 실제 들어가는 거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5년 동안 한 1년에 20억 규모의 100억 규모의 NGO 사업을 전략형으로 발굴해내고 이런 식의 생태계의 진입과 성장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을 열고 있는데요. 그거와 동시에 그러면 그 시민사회와 NGO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그냥 코이카나 정부한테 요구만 하면 되는 것이냐? 지금까지 해왔듯이 상당히 투명성과 책무성에 관한 부분들은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큰 무리가 없다면 이제는 그 인식 자체가 우리가 전문가들이다. 우리가 이 사업에서 그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고유의 역량이 있는 집단이다. 이거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수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다들 좋은 일 한다는 거예요. 와서. 좋은 일의 특징은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개발 활동가는 좋은 일을 하는 건 기본 전제고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마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쳐줄 수 있는 본인 자신의 전문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게 갖춰졌을 때 저는 그 청장님께서 얘기한 이 파트너십에 좀 더 대등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자원의 순환이라고 그럴까요? 훨씬 더 많은 자원이 갈 수 있는 그 이네블링 인바이러먼트가 되는 첩경이다. 근데 아쉽게도 NGO계에서 제가 학계에 있을 때나 느꼈던 좀 아쉬움 같은 건 NGO에서 그런 전문성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덜 강조하더라는 거죠.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하자. 뭐 다 같이 가서 뭘 하자. 뭐 이런 우리가 어렵지만 해보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우리 일하고 있는 단체나 거기 있는 활동가들의 그 역량들을 정말 어떻게 배가시켜서 갈 것이냐라는 그 커뮤니티, NGO, 시민사회 내에서의 천착된 깊은 고민들을 제가 좀 굉장히 좀 아쉽게 봤기 때문에 저도 뭐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요. 조금 더 그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절실하게 느끼고 거기에 좀 더 많은 리소스들을 투여하는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고, 굉장히 관련돼서 재밌는 일화가 제가 해외 NGO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물어보는 질문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때 독립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거랑 다른 하나가 좀 해외 나가서 좀 묻기 어려운 거지만 너 얼마 받니? 너 급여 문제를 NGO인데 너 얼마 받니? 그 두 개가 제가 그 NGO 리서치를 할 때 가장 또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라. 그랬을 때 얼마 받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요. 영어 표현으로 마켓 컴페티티브라는 용어를 쓰면서 시장 경쟁력 있게 받는다 이렇게 표현. 그게 이제 꼭 옥스팜뿐만 아니라 액션에이드니 뭐 다양한 단체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그때 이제 제가 물었던 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공적인 좋은 일을 하는 직업인데 시장에 있는 시장 경쟁력이 있는 임금을 받는 건 좀 조금 그렇지 않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의 나라도 다르고 단체도 다른데 똑같이 나온 대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월급이 줘야, 월급을 많이 줘야 정말 역량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 그래서 이 단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지속 가능하게 계속 끌고 가려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더 성과를 내야 되는데, 월급을 작게 줘가지고는 한 번은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예. 그 월급을 좀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오늘 인터뷰하면서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그 시민사회 NGO 단체 장 여러분 월급 좀 많이 주십시오. 예. 예. Getting closer every day. 그 청년들한테는 항상 제가 조심해 왔어요. 지금 갑자기 이 자리에서 청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 좀 조심스러운데 예. 제가 청년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분야가 자기가 어떤 어떤 운명적으로 다가왔던 소명의식을 느꼈던 관심이 있던 아니면 어떤 인연이 됐던 이 분야가 계속 그 청년들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분야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장년이 될 때까지는 이 분야가 제가 생각하는 한 계속 그 확대되고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어떤 내 어떤 그 생활 여건이나 뭐 취업이나 이런 부분하고 직결이 되는 그 부분에서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나 신뢰는 그 가져도 좋을 것 같다. 그 정도. 그 다음부터는 전 예. 자기 몫이라고 봅니다. 예. 그 10,000명의 활동가들한테 제일 먼저 지금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데 떠올랐던 단어는 고생한다. 그리고 좀 미안하다. 예. 예, 뭐 미안한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조금 더 고생한 환경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여지가 내가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 책무를 내가 제대로 더 하지 못한 게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미안하고 그러나 좀 더 좋은 그 상황들이 오지 않겠냐. 예.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예. 뭐 그 정도 얘기지 제가 뭘 더 사실 그럴 자격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